서진우 씨, 서하은 씨, 인천공항 출국장 한복판이었어요. 수사관의 목소리가 캐리어를 끌던 두 사람의 발걸음을 뚝 멈추게 했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은이 스마트폰을 내렸습니다. 수사관의 신분증이 나왔어요. 사기 혐의로 두 분을 체포하겠습니다. 서진우의 눈이 주위를 훑었어요. 빠져나갈 곳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추었어요. 오연순이었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오연순이 그 눈을 마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공항 안내방송이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오연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 다락방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봄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사거리 모퉁이의 선 빌딩 로비.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쪽 벽면에 금속으로 새겨진 사명 하나가 오전 햇살을 받아 희게 빛났어요. 한결산업. 오연순이 44살에 납품 대리점 하나로 시작해 20년을 쌓아 올린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공장 2곳, 강남에 빌딩 하나, 계열사 셋, 직원 200명 가까이를 거느린 중견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오연수는 그 이름 앞에 서면 늘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것이 자신의 것임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전 남편 박기철이 위암으로 세상을 뜬 것은 오연순의 나이 42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10달을 넘기지 못했어요. 마지막 2달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병원비를 대느라 있던 저축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친정에도 손을 벌렸고 상조에서도 빌렸어요. 아들 재우는 그의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오연수는 장례를 치른 이틀째 아침에 신발을 신었어요. 슬픔을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냉장고가 비면 안 됐습니다. 학원비가 있어야 했어요. 오연수는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식품 유통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납품 대리점 하나를 인수하고 거기서 법인을 만들고 계열사를 붙이고 공장을 세우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 20년 동안 오연수는 명절에도 거래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뼈에서 소리가 났지만 오연수는 그것을 병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몸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훈이 35이 될 때까지 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한결산업에 들어온 날 오연수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어요. 재훈은 성실했어요. 지각 한 번 없이 나왔고 맡은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훈은 경영에 약했습니다. 거래처와 협상할 때 먼저 한 발 물러섰고 숫자가 어긋나는 것을 느끼는 촉이 오연순과 달랐어요. 오연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회사를 재훈 혼자 물려받으면 버텨낼 수 있을까? 그 걱정은 밤마다 오연순의 이불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감각도 그 모든 시간 아래 묵직하게 깔려 있었어요. 오연수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볼 시간도 없었고 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일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어요. 서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오연순이 62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20년 알고 지낸 지인이 조용히 전화를 했어요. 연순아, 나쁜 사람 아니야. 한 번만 만나봐. 억지로 나간 자리였습니다. 서진우는 건설자재 무역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체격은 보통이었고 머리카락이 절반쯤 휘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첫인상은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고 나서 오연수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는 오연순이 이야기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밥값을 소리 없이 계산했고 헤어지는 길에 주차장까지 걸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연수는 그런 남자가 드물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혼자였어요. 3번의 만남이 지나도록 서진우는 회사나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연순이 어깨를 문지르면 다음 만남에 파스를 챙겨왔어요. 재훈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저녁 오연순이 거래처 이야기를 꺼냈는데 서진우는 끝까지 들었어요. 조언을 내놓거나 회사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오연수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친절과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인 친절은 다릅니다. 서진우의 것은 후자처럼 보였어요. 혼인신고는 만난 지 8달 만에 했습니다. 재우는 처음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이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우를 2~3번 만나고 난 뒤에는 반대를 거두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너무 오래 일만 해왔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재훈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서하은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할 때 2손을 모아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키가 작고 눈이 컸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는 것이 어딘지 맑아 보였어요. 말씨가 고왔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크게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 없는 인상이었어요. 오연수는 첫 만남에서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연순이 이름을 듣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서하은? 그러고 보니 진우 씨랑 성이 같네. 하하, 둘 다 서씨야. 서진우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 참 좁지 뭐. 하은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연수는 그 웃음이 예뻤어요.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웃음이 오연순의 가슴에 가장 오래 남을 줄은 몰랐어요. 재훈과 하은은 지난해 여름 중소기업 경영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발표 자료 정리를 도와줬고 그게 인연이 됐다고 했어요. 오연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 세미나에 혼자 다니는 여자. 그 사실이 마음 어딘가에 살짝 걸렸어요.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치렀어요. 하은은 혼인 첫날부터 오연순의 생활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순이 일어나는 시각 이전에 부엌에 나와 있었어요. 좋아하는 반찬을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시어머니 앞에만 따로 담아놨습니다. 병원 예약일을 챙겼고 복용 중인 영양제를 미리 구비해 두었어요. 저녁이면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발 좀 담그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오연순이 사양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물 온도를 손등으로 먼저 재고 오연순의 발을 천천히 들어대야에 담갔어요. 수건으로 닦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무릎 아래 피로를 녹이는 그 시간 동안 오연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20년을 혼자 버텨온 몸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은이 오연순의 마음에 진짜로 들어온 것은 발 씻기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이 거래처 협상이 꼬였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연순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은이 옆에서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말이 짧고 명확했습니다. 핵심을 짚었어요. 재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연순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굳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은이 수줍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연수는 그날 밤 하은이 사라진 주방 쪽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 뒤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재훈이 막히는 부분에서 하은이 조용히 실마리를 건넸습니다.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항상 재훈 뒤에 있었습니다. 공은 늘 재훈에게 돌아갔어요. 오연순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어요. 똑똑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오연순이 20년 동안 사람을 볼 때 가장 눈여겨보던 유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훈에게 부족한 것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오연순이 하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은아, 회사 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작은 것만.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며느리예요. 감당이 안 돼요. 오연순이 웃었어요. 겁나는 거 알아. 그냥 서류 정리 하나만. 하은은 망설였습니다. 오연순이 다시 권했어요. 그래도 하은은 한 발을 뺐습니다. 오연순이 세 번째로 권했을 때 하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모르는 것 많아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은에게 맡긴 첫 번째 일은 거래처 서류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가져온 것은 단순 정리본이 아니었어요. 거래처별 매출 흐름과 주의가 필요한 거래처 목록까지 따로 뽑아왔습니다. 오연순이 서류를 넘기다 멈추었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연순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왔어요. 결혼 1년이 되던 날 오연순은 하은에게 경영기획이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은은 또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 너무 과분해요. 오연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분한 거 아니야.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해. 그 말을 들은 하은이 잠깐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오연순의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회사를 함께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저녁이었어요. 서진우가 조용히 오연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그 회사 짐을 혼자 평생 짊어지는 게 마음에 걸려. 오연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이 집에, 이 회사에 헌신하는지 당신도 봤잖아. 이제 재훈이랑 하은이한테 회사를 맡기는 거야. 당신은 이제 좀 쉬어.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오연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이 눈앞을 지나갔어요. 장례 이틀 만에 신발을 신던 날,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도 계단을 오르던 날들, 재훈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불안했던 마음. 그러나 이제는 하은이 있었어요.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연순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세무사 사무실에서 오연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결산업 지분과 강남 빌딩을 아들 박재훈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오연수는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중간에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1초가 채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혔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오연순의 귀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서류 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오연순은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대로 위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문 앞 계단 위에서 하은이 재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거리였어요. 재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연수는 그 모습을 흘끗 보았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 신발을 벗고 있을 때 복도 안쪽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게 가라앉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오연순의 발소리에 통화가 뚝 끊겼어요. 하은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스마트폰이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녁 곧 할게요. 오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마쳤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으려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이 저녁을 차리는 소리였습니다. 오연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흘이 지난 오후였어요. 비서실의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한데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결 유통 쪽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이상하다며 보고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오연수는 수화기를 쥔 손이 잠깐 멈추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거의 끝나 있었어요. 빌딩 사이 좁은 하늘에 흰 구름 한 덩이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뒤로 그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김 실장의 목소리가 오연순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결 유통 쪽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한 뒤 이틀 간격으로 두 곳이 더 한결 유통 납품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세 곳 모두 시점이 같았습니다. 재훈 명의로 서류가 넘어간 직후였어요. 오연순이 차를 몰아 한결산업으로 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경비의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의 눈이 오연순을 잠깐 보다가 빠르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20년 동안 수백 번의 거래를 통해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연수는 그 눈을 기억했습니다. 격리 담당자를 불렀어요. 최근 거래 내역을 보자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죄송하다며 눈을 피했어요. 지난주에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사님 지시로 담당자가 교체했다고 했어요. 이사님, 서하은이었습니다. 금고로 갔어요. 회사법인 도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법인 도장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연순의 손에서 20년을 함께한 그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인형 자체가 달랐어요. 담당자에게 물으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재훈 대표님 결제로 도장을 새로 팠다고 했어요. 이사님이 경영 인수인계를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경영 인수인계. 오연순이 그 단어를 속으로 2번 되뇌었어요. 20년을 함께한 도장이 경영 인수인계 때문에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재훈의 결제 도장이 찍혀서 그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오연순이 새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가벼웠습니다. 김 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법인 계좌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김 실장이 돌아온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연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인 계좌 대표자 서하은. 오연순의 눈이 그 이름 위에서 멈추었어요. 재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 아들에게 넘긴 것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도 확인해줘. 김 실장이 다시 나갔어요. 오연순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았어요. 여름 햇살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사무실 안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오연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20년을 지켜온 것들의 이름이 하나씩 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돌아왔어요. 강남 빌딩 소유자 서하은. 오연순이 그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어요. 같은 줄을 3번 읽었습니다. 서하은.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연순의 손 때문이었어요. 오연순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을 혼자 쌓아온 것이 그 종이 한 장 위에서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과 하은을 찾았습니다. 2사람 모두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뒤였어요. 오연순이 주차장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 기둥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거기 붙어 있던 회장 명패가 없었어요. 말끔히 뜯겨나가고 네모난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어요. 주차구역 명패를 정비하라는 이사님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네모난 자국을 한번 바라보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재훈과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연순이 외투를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재훈이 오연순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연순이 가방에서 등기부를 꺼내 재훈 앞에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소유자 이름을 짚었어요. 재훈아,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은데 흔들렸어요. 오연순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다잡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재훈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지만 당황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내 이름으로 넘긴 거잖아, 재훈아.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재훈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엄마, 하은이가 저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다 뒤집어 쓰게 된다고. 하은이 이름으로 해놓으면 제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어차피 우리 건데 뭐가 다르냐고. 오연순이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심인 얼굴이었어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20년을 혼자 키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 앞에서 오연순의 목 안쪽 어딘가가 단단히 막혔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재훈아. 그때 주방에서 하은이 걸어 나왔습니다.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재훈 씨 걱정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그 한마디를 하고 한 발 물러섰어요. 재훈의 뒤쪽으로 비켜섰어요. 재훈을 방패로 세우고 자신은 뒤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연순의 눈에 그 움직임이 보였어요. 재훈이 어머니 쪽으로 한 발 나왔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아들의 눈이 어머니가 아닌 아내를 향해 있었어요. 그 시선의 방향이 오연순의 가슴 가운데를 찔렀어요. 오연순이 입을 열었지만 목 안쪽에서 무언가가 막혔습니다.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우가 오연순의 옆에 앉았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오연순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직접 불러서 자리도 줬잖아요. 재훈이 부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못 믿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직접 불렀습니다. 3번을 권해서 데려왔어요. 그것은 오연순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가운데를 묵직하게 눌렀어요. 서진우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말없이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였어요. 오연순이 거실로 나오다가 멈추었습니다. 선반이 달라져 있었어요. 오연순이 20년 넘게 올려두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재훈이 앞니가 빠졌을 때 찍은 가족사진, 전 남편 박기철과 단둘이 찍은 사진, 오연순이 첫 번째 법인을 만들던 해에 직원들과 찍은 액자. 그 자리에는 낯선 조명 소품과 작은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은의 취향이었습니다. 오연순이 선반 앞에 섰어요. 손이 도자기 하나를 스쳤습니다. 하은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거실이 훨씬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정리하다 보니 물건이 많아서요. 오연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창고에 잘 보관해뒀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꺼내드릴게요. 목소리가 사근사근했어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연순이 창고로 갔어요. 문을 열자 골판지 상자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어요.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재훈의 어릴 적 사진, 박기철과 찍은 사진, 직원들과의 액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그 상자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고 안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가 안정됐어요. 오연순의 손이 상자 안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훈이 앞니가 빠졌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연순이 그 사진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았어요. 20년의 흔적이 골판지 상자 하나에 담겨 창고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오연순이 안방으로 가다가 복도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은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 통화였어요. 숫자가 들렸고 날짜가 들렸으며 짧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오연순이 한 발짝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 순간 마룻바닥이 낮게 소리를 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하은의 얼굴이 나타나기까지 채 1초도 되지 않는 그 사이 오연순이 본 것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따뜻함도 걱정도 며느리다운 무엇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을 씻기던 그 손도 회의에서 번뜩이던 그 눈도 그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웃었어요. 어머님, 주무시러 가세요? 오연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어요. 이불을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오연수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방금 본 그 얼굴이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난 뒤로 뭔가 맞지 않기 시작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연순이 개인 통장을 확인했어요. 한결산업에서 매 분기 들어오는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돈이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입금처 이름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통장을 닫았어요. 다시 펼쳤습니다. 다시 닫았어요. 창밖에는 여름이 와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모르는 사이에 계절이 바뀌어 있었어요. 에어컨이 낮게 돌아갔고 창고 골판지 상자 안사진 속 얼굴들이 오연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결 유통에서 빠져나간 거래처가 5곳이 될 무렵 오연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뜨면 새벽 4시였어요. 에어컨 소리가 낮게 돌았고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오연순이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서재로 갔어요. 다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낡은 수첩들이 있었어요. 납품 대리점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도 오연수는 수첩 정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핵심 거래처 매출, 주요 납품 단가, 이상하다 싶은 숫자들을 오연순만의 방식으로 적어왔습니다. 회사 숫자는 프로그램이 기억하지만 오연수는 자신의 손으로 기억하는 편이었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명의가 넘어가기 전까지의 수치는 있었지만 이전 이후 수치는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명의가 넘어간 뒤 오연수는 회사 장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연순이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거래처 사장들이었어요. 오연순이 납품 대리점 시절부터 함께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연순이 인사말 몇 마디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한결 쪽이랑 거래는 어때요? 전화 너머 목소리들이 잠깐씩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납품 요청이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사장은 말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회장님, 거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조용해서요. 오연순이 웃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이름과 숫자를. 20년을 이어온 거래가 명예 이전 직후부터 하나씩 끊기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오연순이 회사에 들렀어요. 오래된 계약서, 원본들을 챙기러 잠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예전 사무실 안쪽 캐비닛에 오연순이 직접 보관해온 서류들이 아직 있었어요. 그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어두운 기둥 옆에 김 실장이 서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어요. 다른 직원들의 차는 거의 빠져나가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얼굴에 오연순이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김 실장이 주위를 한번 살핀 뒤 오연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접힌 메모지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건넸습니다. 오연순이 받아들었어요. 김 실장이 다시 주위를 살피더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오연순이 메모지를 펼쳤어요. 회사 돈이 모르는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연순이 주차장 어둠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며 헤드라이트 불빛이 벽을 훑고 지나갔어요. 모르는 통장. 오연순이 그 메모지를 외투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연순이 연락한 것은 대학 선배였습니다.
20년 전 한결산업 첫 번째 법인 설립을 옆에서 도와줬던 재무 전문가였어요.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연순이 거래처 사장들에게 확인한 내용과 김 실장의 메모를 설명했어요. 선배가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사흘 뒤 전화가 왔어요. 선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결 유통에서 흘러나간 돈의 일부가 특정 거래처를 거쳐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법인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무실도 직원도 실제 사업 내용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있는 것은 통장 하나와 이름뿐이었어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연순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오연순이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있는 것은 통장과 이름뿐인 회사. 그 통장으로 돈이 흘러간 것이었어요. 한결 유통에서 나간 돈이 오연순도 처음 듣는 이름의 회사를 통해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년 거래처들이 끊긴 시점, 유령 회사로 흘러간 돈, 그 두 가지가 같은 시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연순이 회사에 다시 들렀을 때 복도에서 하은과 마주쳤어요. 하은 옆에 영업팀 직원 셋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오연순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전 회장님 오셨어요. 전 회장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색하게 오연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빠르게 내려갔어요. 하은은 이미 직원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 회장님이라는 네 글자가 복도 공기에 남아 있었어요. 오연순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예전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명패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나사 구멍만 2개 남아 있었어요. 오연순이 그 구멍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오연순이 서재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서재를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놓인 계열사 자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순이 파일을 집어드는 소리를 냈어요. 하은이 스마트폰을 빠르게 뒤집었습니다. 계열사 자료 공부하는 거예요. 이사로 있으면서 모르는 게 많아서요. 웃으며 말했어요. 오연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나간 뒤 오연순이 책상 위 자료를 내려다봤어요. 계열사 자금 흐름표였습니다. 오연순이 그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연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 놓았어요. 명의 이전 서류, 유령회사 자금 흐름, 거래처, 매출 이탈 시점 비교. 변호사가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이건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신 거잖아요. 오연순이 기다렸습니다. 속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것도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유령회사로 흘러갔다는 것도 불법인지 확인하려면 수사가 필요한데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수사 의뢰를 넣기엔 근거가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연순이 서류를 천천히 거두어 가방에 넣었어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연순은 그냥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울이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22년 동안 수백 번의 위기를 넘어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굴 앞에는
넘어야 할 벽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에 손을 넣자 청구서들 사이에 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수신인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연순.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오연순이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폈습니다. 서하은은 서진우 씨 딸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연순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어요. 본인도 몰랐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무릎이 내려갔습니다. 오연순이 현관 앞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서하은은 서진우 씨 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어요. 오연순이 그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오연순이 웃으며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진우 씨랑 성이 같네. 하하, 둘 다 서씨야. 자신이 웃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진우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던 것. 세상 참 좁지 뭐. 하은이 수줍게 웃던 것. 그 웃음이 다시 보였어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발을 씻겨주던 그 손. 회의에서 번뜩이던 그 눈.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 그것들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전부 달라져 보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녁 어스름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둘이 서씨인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손으로 쓴 글씨체였어요. 이 집 주소를 아는 사람.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 오연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연순이 일어났어요. 다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에 서진우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연순이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밥은 하은이가 차려놨어. 오연순이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뉴스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서진우의 눈이 오연순과 잠깐 마주쳤다가 TV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연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부터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려 깊고 말수 적은 남편. 자신이 처음으로 기댄 사람. 이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든 사람. 그리고 주머니 안종이. 오연순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 봉투를 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다가 복도 거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오연순이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보아온 얼굴인데 낯설었어요. 이 얼굴이 그렇게 쉽게 속았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손을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3번을 권해서 데려왔습니다. 회사에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것이 전부 연극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거울에서 눈을 돌렸어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감각이 이제는 감각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익명의 봉투를 받은 날 밤 오연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하은은 서진우 씨 딸입니다.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연순이 두려운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연순이 집안을 조용히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서진우의 면도기 카트리지를 챙겼어요. 하은이 쓰던 빗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았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봉투에 나누어 넣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둔 유전자 검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2주 동안 오연수는 이상한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서진우가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을 때 오연수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억지로 나간 자리였는데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않던 남자였습니다. 파스를 챙겨오던 남자였어요. 당신은 이제 좀 쉬어요. 하던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을 혼자 일해온 여자가 처음으로 기댄 사람이었어요. 그것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사실이길 바라는 것인지 아닌 것이길 바라는 것인지 오연수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서진우와 눈이 마주치면 오연순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면 그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편으로 왔어요. 오연순이 서재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녀관계 일치 99.97%. 오연순이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을 빼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우였습니다. 오연순이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서진우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어요. 왔어? 오연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그 얼굴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서진우가 잠든 뒤 오연순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오연순이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오연순이 이야기를 꺼내면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다음 만남에 파스를 챙겨오던 사람, 재훈 이름을 기억했다가 안부를 묻던 사람, 오연순이 처음으로 기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 준비해온 것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눈이 건조했습니다. 오연순이 이불을 당겼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숨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오연순이 재훈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하은이 먼저 움직였어요. 재훈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하은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재훈이 물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이 저 뒷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하신 것 같아요. 재훈의 몸이 굳었어요. 하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재훈 씨, 어머님이 저랑 아버님, 그리고 재훈 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결혼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믿지 마세요. 하은이 울었어요. 재훈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연수는 그 일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 재훈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재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재훈아, 이거 봐. 재훈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오연순을 봤어요. 엄마, 이것도 엄마가 조작하신 거예요? 오연순의 입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조작? 그 단어가 공기 안에 떠 있었어요.
하은이 심어놓은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야. 두 사람 머리카락으로 직접 검사한 거야. 재훈아, 이른바 서진우, 서하은. 이 둘이 친부녀야. 처음부터 짜고 이 집에 들어온 거야. 하은이가 이럴 사람이 아닌 거 어머니도 알잖아요. 이럴 줄 몰랐으니까 이 집과 회사에 들인 거야. 그런데 이게 그 결과야. 오연순이 서류를 재훈 앞으로 더 밀었어요. 재훈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나왔어요. 오연순이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은아, 이거 사실 맞아? 이거 맞냐고.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오연순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서진우가 나타났어요. 거실 상황을 한눈에 봤습니다. 재훈과 하은, 그리고 서류를 손에 쥔 오연순, 서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여보,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오연순의 팔에 손을 얹었어요. 오연순이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걱정하는 남편의 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오연순이 팔을 천천히 뿌리쳤어요. 서진우의 손이 허공에 남았습니다. 오연순이 서류를 집었어요. 그때였어요. 재훈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연순이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재훈의 두 팔이 하은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오연순을 막고 있었어요. 오연순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방바닥에 앉았어요.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이었어요. 등을 침대에 기댔습니다. 두 무릎을 세웠어요. 재훈이 두 팔을 벌리던 그 장면이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 쪽에 선 아들이었어요. 하은이 먼저 심어놓은 말 때문에 오연순이 내민 진실이 거짓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쟁이로 보이는 구조 안에 갇혀 있었어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재훈이 하은을 달래는 소리였어요. 오연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렸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들어왔어요. 오연순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진우가 오연순 옆 바닥에 앉았어요.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오연순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다 재훈이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지면 어떡해?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걱정하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연순이 그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서진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당신은 이제 좀 쉬어요 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걱정하는 척하는 사람. 그 두 가지가 같은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우가 한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연순이 혼자 남았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 즈음이었어요. 서진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이 불규칙해졌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서재에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억 단위 숫자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라는 말이 들렸어요. 오연순이 수첩에 그것을 적었습니다. 식탁에서 서진우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는 것을 바라봤어요. 대화 중에도 밥을 먹다가도 시계를 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오연순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유령회사 자금 흐름, 수첩에 적어둔 기록들을 전부 들고 갔어요. 담당 형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어요. 접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오연순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냐고. 조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 범죄는 거래 기록 추적이 필요해서요. 빠르면 몇 달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어요. 몇 달. 오연순이 그 두 글자를 들었습니다. 서진우의 통화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이번 주 안으로. 억 단위 숫자. 몇 달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이에 사라질 수 있었어요. 오연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어요.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패였어요. 그리고 어느 밤이었습니다. 오연순이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갔어요.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를 개인 보관함에서 챙겨야 했어요. 회사 건물이 어두웠습니다. 경비에게 인사를 하고 올라갔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대표실 방향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오연순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개였습니다. 낮고 가까웠어요. 오연순이 복도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내일 바로 뜨면 돼. 웃음소리가 났어요. 하은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가볍고 낮은 웃음이었어요. 서진우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낮게 웃는 소리가 났어요. 오연순이 발소리를 죽이고 개인 보관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챙겼어요. 그리고 다시 복도에 섰습니다. 내일 바로 뜨면 돼. 발을 씻겨주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하던 목소리. 3번을 권해서 이 회사에 데려왔습니다. 이 회사에 내가 필요하다고 오연순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어요. 그 옆에 나란히 앉아 걱정하는 척 말하던 얼굴. 처음으로 기댄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이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상등 아래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연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있었어요. 오연순이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경찰이 움직이는 속도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일 뜨기 전에 오연순이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오연순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알아둔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기업 범죄 전담 수사관이었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연락처였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을 때까지 오연순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는 순간 오연순이 전화를 눌렀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번호였어요. 기업 범죄 전담 수사관이었습니다. 신호가 3번 갔어요. 받았습니다. 오연순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 내일 아침이면 늦을 것 같다고. 수사관과의 만남은 그날 밤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서 근처 조용한 사무실이었어요. 오연순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
유전자 검사 결과지, 유령회사 자금 흐름 기록, 서진우의 이체 날짜와 금액을 적은 메모, 그리고 2번의 명의 이전 서류 사본이었어요. 오연순에서 재훈으로, 재훈에서 하은으로 2번의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오연순이 혼자 모은 것들이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하나씩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면 수사 개시 요건이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2번의 명의 이전 서류, 유령회사 자금 흐름까지 충분해요. 오연순이 기다렸어요. 내일 출국 예정이라고 했죠? 오늘 밤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움직이죠. 오연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습니다. 서진우가 자고 있었어요. 하은의 방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진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숨소리였어요. 오연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연순이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서진우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연순이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우가 커피 한 잔을 앞에 놓았어요. 잘 잤어? 오연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 나왔어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렸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 국 뜨는 소리,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아침이었어요. 서진우가 손목시계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하은이 오연순 앞에 반찬을 더 놓았어요. 오연순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마셨어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어. 서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연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입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이 집에서 저 2사람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오연수는 그것을 알았어요. 2사람은 몰랐습니다. 차에 올라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천공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왜냐고 묻는 재훈에게 오연수는 오면 안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몰았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수사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입구 옆이었어요. 오연순이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기다렸어요. 공항은 시끄러웠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방송, 가족들의 인사,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오연수는 그 소리들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방 끈을 손에 쥐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사관들도 조용했어요. 셋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오연순의 심장이 고요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어요. 11시 20분이었습니다. 서진우와 하은이 들어왔어요. 캐리어 2개였습니다. 서진우가 앞에, 하은이 뒤에. 서진우가 체크인 카운터 방향을 확인하며 걸었어요. 하은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가볍고 빠른 걸음이었어요. 오래 준비한 사람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오연순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수사관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서진우 씨, 서하은 씨. 2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들고 수사관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우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출국하는 길인데요. 차분하게 버티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사기 혐의로 2분을 체포하겠습니다. 서진우가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오연순이었어요. 서진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던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것도 아니었고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오연순이 그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었어요. 하은도 오연순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방문을 열던 그 순간의 얼굴이었어요. 표정을 만들기 전의 얼굴.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오연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더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재훈이었습니다. 공항 입구를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어요. 캐리어를 끄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 옆에 남자가 보였어요. 수사관들이 보였습니다. 재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멈추었어요. 또 한 발 나섰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 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재훈의 눈이 아내를 봤어요. 아내 옆에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연순을 봤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오연순이 재훈 쪽으로 걸어갔어요. 재훈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훈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두 사람을 데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서진우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연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가 처음으로 기댄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것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가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재훈이 어느 순간 오연순의 옆에서 주저앉았어요. 오연순이 재훈의 팔을 한번 잡았습니다. 잠깐 쥐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수사관이 오연순을 찾아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서진우가 오연순을 만나기 전부터 한결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연순의 사업 규모와 자산 구조를 이미 파악한 뒤 지인 소개 자리를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말수 적고 배려 깊은 남자의 모습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재훈과 하은이 만난 중소기업 경영 세미나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은이 그 자리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참가 업체 명단에 재훈의 이름이 있었고 하은이 그것을 보고 자리를 잡은 것이 확인됐어요. 하은이 경영기획이사로 들어간 뒤 서재에서 촬영한 서류들, 계열사 자금 흐름표였습니다. 그것이 서진우에게 전달됐고 서진우가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내는 경로를 설계하는 데 쓰였어요. 빼돌린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오연순이 그 숫자를 들었어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일 것이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하은이 명예 이전이 완료된 날 오연순이 귀가하기 직전 뚝 끊겼던 전화. 그 통화 기록이 복원됐다고 했어요. 서진우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오연순이 수사관의 말을 들으며 처음 만남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우 씨랑 성이 같네. 둘 다 서씨야. 자신이 웃으며 했던 말이었어요. 서진우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던 것. 세상 참 좁지 뭐. 하던 것. 그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인지. 오연순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이었어요. 법률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 2장이 놓였습니다. 오연순이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도장을 들었습니다. 기망에 의한 계약 전면 무효. 도장이 찍혔어요.
작은 소리였습니다. 오연순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음 도장을 찍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식 세대까지 이 회사를 지켰다고 생각했던 날이었어요. 같은 크기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그날의 소리가 20년을 빼앗아가는 소리였다면 오늘의 소리는 20년을 돌려받는 소리였습니다. 오연순에서 재훈으로 이전한 계약, 재훈에서 하원으로 이전한 계약, 두 장 모두 무효였어요. 강남 빌딩과 한결산업 지분이 다시 오연순의 이름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을 나오던 날 재훈이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오연순이 재훈을 봤습니다. 이것도 엄마가 조작하신 거예요? 하던 목소리가 잠깐 떠올랐어요. 두 팔을 벌려 엄마를 막아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연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은이 먼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재훈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연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연순이 걷기 시작했어요. 가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재훈이 따라 걸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이 밝혀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셨겠습니까?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남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빌딩 앞에 오연순이 섰어요. 유리문 안쪽 벽면에 금속으로 새겨진 사명이 오전 햇살을 받아 희게 빛났습니다. 한결산업. 오연수는 짧게 숨을 들이켜지 않았어요. 이것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20년 전부터 알았고 빼앗겼던 시간 동안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알았어요. 한결산업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로비 유리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아무것도 아닌 척 서 있었어요. 오연순이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오연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편지 실장님이죠? 김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흔들렸어요. 오연순이 잠깐 그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연순이 유리문을 향해 걸었어요. 돌아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연순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연수는 발을 씻겨주는 손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눈을 믿었어요. 걱정하는 척 옆에 앉아주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연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용히 혼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배신이 가족일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연순처럼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의 다락방이었습니다.